돈도 없는 집안 사위가 뭘 할 수 있겠어? 40대 평범한 직장인 박서준.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철저하게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금고에서 발견한 비밀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국내 최고 의료재단 설립자 이재호 박사. 그리고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서준은 재단 설립자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돈 없는 사위라며 무시했던 아내와 처가 식구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 사위가 뭘 할 수 있겠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 김지연의 언니인 김지혜가 다른 친척들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이 오빠는 정말 무능해. 아버지 장례비도 제대로 못 내고. 지혜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장인의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대가 되도록 이 모양이니 참. 처형인 지혜의 남편 최민수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며느리를 동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은 남편 서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지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서준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도 인사받을 위치에 서지 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사위분이세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좀 형편이 어려우셔서요. 지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부끄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준서가. 아직 장례식장이야. 지연이 대화하는 상대는 회사 후배인 이준석이었습니다. 서준보다 10살 어린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곧 끝날 거야. 이혼 절차도 곧 밟을 거고. 지연의 말에 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이랑 살 수 없어. 지연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서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벌써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너만 있으면 돼. 나 빨리 자유롭게 해줘. 지연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서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통화를 마친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서준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업무 연락. 지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연락에서 애교를 부릴 리 없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서준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지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례비도 못 내는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40대가 되도록 이 모양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해서 잘 사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서준은 답답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무능한 남편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준은 거실에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한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 사위, 무능한 남편, 창피한 존재.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지연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고백해온 것도 지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지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 지연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냥 불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옆집 남편은 승진해서 과장이 됐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되리야? 비교당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준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능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했습니다. 서준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서준은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준석과 통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도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석과 주고받는 달콤한 메시지들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연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몇 번째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장례식장의 굴욕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연의 경멸하는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서준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나도 출근해야지. 서준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서까지 힘들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서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처가 식구들에게 모욕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서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준석과 만나는 걸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그냥 체념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혼자 돌아온 서준은 또다시 소주를 꺼냈습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런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서준은 결혼 초에 달콤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서준아, 오늘 데이트할까? 7년 전 지연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던 그때를 서준은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이었던 서준에게 지연은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지연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지연이 선택한 것은 서준이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어? 서준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해 보여서. 나는 그런 남자가 좋아. 그 말에 서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교제는 순탄했습니다. 지연은 서준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내 남자친구 서준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지연의 친구들도 서준을 좋아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좋은 남자친구 만났네. 서준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연애도 순조로웠습니다. 1년 후 서준은 지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지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은 서준을 보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난관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준이는 어느 집 아들이니? 장인이 된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 서준은 불편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지연이 옆에서 감싸줬습니다. 아버지, 서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요. 하지만 김 회장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인 박 여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서준이 듣기에도 반대한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 여사는 냉담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능력이 문제지. 결혼식 준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을 지연이 집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해도 되나 싶네. 지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서준을 지켜줬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준이는 앞으로 잘할 거야. 그때의 지연은 정말 서준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도 감격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 때문에 살 수 있어.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연의 집안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지만 그래도 서준에게는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서준이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오빠. 정말 행복해요. 지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준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지연은 서준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줬고 서준도 지연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지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팀장님이 내 업무를 칭찬하시더라. 승진도 곧 될 것 같아. 서준의 말에 지연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오빠 최고예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서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지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오빠, 승진은 언제 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곧 될 거야. 하지만 서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지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준이 오빠는 언제쯤 제대로 될까? 명절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가에서의 모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자랑하는데 서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하던데 김 회장이 큰 사위인 민수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민수가 알아서 잘하네. 박 여사도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서준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큰 사위와 비교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지연이 서준을 지켜줬습니다. 우리 오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도 점점 확신이 사라져갔습니다. 결혼 3년째부터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준의 승진은 계속 늦어졌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서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서준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죠. 지연의 말이 서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만큼 서준을 아프게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는데 서준만 제자리였습니다. 서준아, 너는 언제 승진하냐? 동기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곧 될 거야. 서준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기회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준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들도 먼저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지연의 차가운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 지연이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서준도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요. 지연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하지만 서준은 의심했습니다.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을 리 없으니까요. 어느 날 지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준석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서준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연이 준석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이가 정말 능력 있는 것 같아. 벌써 과장 승진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준은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나도 곧 승진할 수 있겠네. 서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지연은 시큰둥했습니다. 오빠랑 준석이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준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언제쯤 사람답게 살 거니? 명절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여 사과해도 박 여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처형 지혜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벌써 사업 확장하는데 서준이 오빠는 뭐 하고 있어? 서준을 민수와 비교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점점 처가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무시당하는 일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빠, 오늘 우리 집 가기 싫어요? 지연이 서준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가야지.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처가에 가면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업 성공담을 자랑하고 서준은 듣기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즘 매출이 정말 좋아요.
직원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자랑에 김 회장은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야. 알아서 잘하네. 서준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능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지연은 명품을 사고 싶어 했지만 서준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다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만 이런 거 들고 다녀야 해. 지연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승진하면 사줄게. 서준이 약속했지만 지연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언제 승진해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소리예요. 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승진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지연은 남편 자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남편 요즘 어때? 친구가 물으면 지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데 지연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지연은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서준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게 봐? 서준이 물으면 지연은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석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지연은 냉담했습니다. 오늘 피곤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서준은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서준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 서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 방에 있는 것들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힘겨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준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금고는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응, 금고. 그런 게 있었구나. 어머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생년월일로 시도해봤습니다. 삐삐삐. 틀렸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생년월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서준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신의 생년월일이 비밀번호일까요? 금고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큰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사진을 뒤집어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호 박사 서울대학교 병원 1985년. 서준은 이재호라는 이름에서 무언가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거나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진 속 남자가 서준과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나랑 닮았네. 서준은 거울을 가져와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로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의과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이재호 박사의 졸업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82년 졸업. 명문대 의대 졸업장이었습니다. 서준은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원 설립 허가서였습니다. 제호의료재단 설립 허가. 서준은 제호의료재단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대형 의료재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에서 서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부탁한다. 이재호. 아들. 서준은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너를 평범한 집에 맡긴 이유가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이재호.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이재호 박사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어머니. 서준은 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준이 편지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사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요? 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를 맡아서 키운 거야. 이재호 박사님의 부탁으로. 서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양자였다는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주셨어요? 이재호 박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서준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이재호 박사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하지만 가문의 반대가 심했대. 서준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가문의 반대요? 이재호 박사님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했대.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준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너를 우리에게 맡긴 거야. 안전하게 키워달라고. 서준은 충격적인 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재단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복잡해졌대. 서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재단의 상속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이야기 진짜예요? 응. 박사님이 직접 쓴 편지도 있잖니. 서준은 다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이재호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박사님이 그렇게 원하셨어. 평범하게 자라야 진짜 사람이 된다고. 어머니의 설명에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했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사님의 유언에 따르면 40세가 되면 진실을 알려주라고 했어. 서준은 마침 40세였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재단에 연락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자신이 갑자기 재단의 상속자가 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례식장에서 당한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 사위라며 무시당한 일이 말입니다. 그런 굴욕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늦게 들어와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박사의 지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시죠? 중년 여성이 서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준이 어머니 친구 박 여사입니다. 서준님 정말 박사님과 닮으셨네요. 박 여사가 서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재호 박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의술도 뛰어나셨고 인품도 훌륭하셨죠. 그런 분이 왜 저를 다른 집에 맡기셨을까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사님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 명문가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수적이기도 했죠. 서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사랑하신 분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요. 결국 정략 결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죠. 그게 바로 서준님이에요.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태어났다니. 그럼 제 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박사님은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아들도 멀리 보내야 하고.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준은 친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준님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집안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거든요. 권력 다툼이요? 네. 재단의 상속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퉜어요. 박사님은 서준님이 그런 싸움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서준은 이해가 됐습니다. 평범하게 자라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사님의 형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서 후계자를 찾고 있어요. 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후계자인가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의 유언에 따르면 서준님이 40세가 되면 진실을 알려주고 원한다면 재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준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 없는 사위라며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재단의 상속자라니. 재단은 얼마나 큰가요?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국내 10대 의료재단 중 하나예요. 병원만 15개, 연매출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서준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그 재단의 상속자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들이 있어요.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박사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친자 확인서예요. 서준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재호 박사의 친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서준은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박 여사는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재단에서도 서준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호의료재단 이사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재단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연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처가 식구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서준은 혼자 앉아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재단의 상속자라면 지금까지의 굴욕을 되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 사위가 뭘 할 수 있겠어? 지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나? 서준은 박 여사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예요. 박서준입니다. 서준님, 결정하셨나요? 네.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단 본부로 오시겠어요? 재단 본부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큰 재단이구나. 로비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서준을 이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 서준님 오셨습니다. 이사장실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호 박사의 형인 이재석 이사장이었습니다. 오, 정말 재호를 닮았구나. 이재석 이사장은 서준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삼촌, 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렇지. 내 아버지의 형이니까. 이재석 이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호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야. 이재석 이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안은 재산 상속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 재호는 너를 그런 싸움에서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서준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가 필요해.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그 후계자인가요? 당연하지. 넌 재호의 아들이고 이 재단의 정당한 상속자야. 이재석 이사장은 서준에게 재단의 규모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재단은 병원 15개, 연구소 3개, 의과대학 1개를 운영하고 있어. 서준은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직원만 3만 명이 넘어. 너는 이 모든 걸 이어받게 될 거야. 하지만 서준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도 없고 경영 경험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도와줄 거야.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서준님은 이미 기본기가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서준은 그동안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천천히 배워가면 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재석 이사장의 배려에 서준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형식상 필요한 절차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해. 능력을 증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재석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야. 서준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때가 되면 기회가 올 거야. 이재석 이사장의 말에 서준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재단의 업무를 배우면서 준비해 보세요. 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비서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사장님 옆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서준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단을 나오면서 서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니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연이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서준은 아직 재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하자. 결국 나왔습니다. 서준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서준이 물었지만 사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너무 다르잖아. 지연의 말에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석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서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준석이랑 만나고 있는 거지. 서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서준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서야 들켰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지연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랑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발전이 없어. 나이만 먹고 제자리야. 지연의 말이 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준석이는 달라. 능력도 있고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지연이 준석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서준은 비참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지연은 의외로 당황했습니다. 서준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응.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게. 서준의 말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지만 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지연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서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다음 날 서준은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준님 환영합니다.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서준은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재단의 업무를 파악해 보세요. 이재석 이사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서준은 파일을 펼쳐보며 재단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렴.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석 이사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인데? 서준은 지연과 처가 식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당한 굴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요. 이재석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지. 서준은 기뻤습니다. 재단의 힘을 빌려 복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전문 수사팀을 고용하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야 해. 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수사팀이요? 우리 재단에는 전문 조사팀이 있어. 필요할 때 상대방을 조사하지. 서준은 재단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준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지연 씨와 준석 씨의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준석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횡령이요? 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이 가능해요. 조사팀장이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이도요? 네. 준석 씨가 횡령한 돈으로 지연 씨에게 비싼 선물을 사준 기록이 있어요. 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무능하다고 무시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서준은 완벽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주세요. 이재석 이사장도 서준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재호의 아들답구나. 정의감이 있어. 며칠 후 서준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단에서 추천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변호사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준은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 플레이도 준비해 주세요. 서준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준의 복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대기업 과장,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불륜 상대와 공모해 수억 원 빼돌려.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준석의 사진과 함께 지연의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긴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연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서준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준석이 구속됐어. 횡령 혐의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준의 태연한 모습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거야? 왜 내가 신고를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지연은 의심했습니다. 분명 당신이 한 거야. 복수하려고. 서준은 웃었습니다. 복수?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서준을 무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지연 씨시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횡령 공범 혐의였습니다. 서준은 혼자 집에 남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지연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 서준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줘. 돈이 필요해. 돈?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서준의 말에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은 서준이 재단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재단의 신임 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제호의료재단 신임 이사에 박서준 씨 임명. 이재호 박사의 친아들로 밝혀져. 지연은 기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는 그대로야. 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재단의 상속자였어? 이제야 알았구나. 서준의 말에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 말해줬으면 태도가 달라졌을까? 서준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 회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준아, 이게 정말이냐? 네, 장인어른. 정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준이 오빠,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서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죠. 일주일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지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원고석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고급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피고들의 횡령과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준석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김지연은 공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또한 위자료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서준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준은 지연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돈 없는 사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 이제 알겠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준은 재단의 정식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의료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서준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서준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까? 이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취임식 후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 없는 사위에서 재단 이사장까지.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이제 더 큰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